어제 제가 그 보고서 제목을 보고 약간 좀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좀 했는데요. 중국의 탄소 중립이 속도 조절은 있을지라도 방향성은 굳건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중국의 탄소 중립이 후퇴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했던 ESG가 후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제가 우선적으로 왜 중국에서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이 후퇴한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네. 다음에 지금 현재 정책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서 10월경에 좀 남부지방이 전력난을 겪었죠. 이게 좀 상당히 좀 특이했던 점이 이제 9월이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전력 피크를 지난 이후기도 하고 전력 수요가 엄청 몰리는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때 그 당시에 이 전력난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왜 전력난이 발생했냐 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석탄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부지방에서 윈난성 그런 지역에서 보통 이제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 수력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역들에서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석탄 가격 상승과 이제 수력 발전의 부진이 이중고로 다가온 거죠.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올라갔고 근데 당국에서는 전력 가격을 통제해서 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못한다라고 정해서 그러면에 인해서 이제 전기 회사들이 우리 그냥 전력을 팔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나와서 전력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좀 교훈 바탕으로 해서 좀 교훈을 얻었고 12월 중앙정치국회의와 올해 양회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유연한 그런 자세를 가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연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중국이 신규로 증설하고 있는 발전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1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제 화력과 이제 기타 원자력 등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원자력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것에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강조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2번을 보시면은 그림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 발전 원별로 발전량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전년 대비를 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속도가 줄더라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 속도 자체도 저는 솔직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음, 중국 정부가 신규로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짓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들이 좀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석탄 가격을 좀 현실화하고 전력 가격도 좀 현실화하자 저는 이런 톤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네네. 그 신재생에 대한 그런 목표가 후퇴한 건 아직까지도 아니다. 유지되고 있다. 후퇴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해상풍력 쪽이다. 네, 그래서 제가 해상폭력이 신재생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상폭력이 되게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좀 약간 특이한 것이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제 네, 그 그림, 이제 그 마지막 그림 10번을 봐주시면은 그림 10번이 제가 이제 그 지역별로 각각 네. 전력이 얼만큼 필요하고 그 전력을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를 좀 쭉 적어놨는데요. 어, 보시면은 동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844테라와트가 부족한 반면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00테라와트 이상이 남죠. 그래서 아,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몽골 지역 같은 경우가 풍력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저기 보통 신장 위구르나 뭐 티벳이나 이런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비교적 다 자원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중국은 결국에는 그 서쪽에 있는 전기를 동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나라의 지상 과제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동부의 그 음, 발달한 공업 도시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기를 쏴줄 수가 있는 그런 전력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저기 그 신장 위구르에서부터 북경까지 그 케이블을 깔아서 오느니 이제 북경 앞바다에서 이제 해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하버드 그 공과대학교에 따르면은 중국의 해상 풍력 자원이 정말 풍부하다고 합니다. 거의 음, 지금 중국 그
연해 지방에서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의 한 5.4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해상 풍력이 좀 신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앞서 나가는 그런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중국이 해상 풍력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설치량으로 봤을 때 글로벌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중국에서 야 이거 친환경 뭐 이거 나중에 해 이런 분위기로 읽히지만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뭐 후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한 김에 최근에 그 탄소 가격 있잖아요. 유럽의 탄소 가격이 네네. 조금 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탄소 가격이 왜 내렸고 그다음에 왜 반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게 그 석탄과 그 천연가스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음,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일반적으로 석탄을 더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오르고 뭐 천연가스 가격이 내리면은 반대로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내리는 지금까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는가 하면은 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석탄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가격의 상승률이 석탄이 더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천연가스보다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이 화석연료의 가격 레벨 자체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쓸 엄두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결국 화석연료고 둘을 떼야지만 이제 그 탄소가 배출이 될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뭐 차라리 다른 발전원을 하지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될 것이 지금 너무 당연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면 결국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고 생산 활동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 이제 반등은 또 왜 반등을 했는가 하면은 최근에 유가가 125불을 찍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었죠. 네네. 그래서 그 에너지 가격이 이제 다시 떨어지면서 레벨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좀 약화되었고, 그러면서 좀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요인에 대한 해석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하러 탄소 배출권 사서 그 화석 연료를 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 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에너지 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화석 연료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유럽에서는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유럽의 그 그린딜을 담당하고 있는 그 유럽 커미션의 그 장관께서는 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고요. 그 음, 각자 이제 그 재생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한번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저 역시도 좀 에너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네네네. 에너지인데, 3월 8일 날 유럽 시간으로 며칠 네. 전에, EU 커미션에서, 유럽 커미션에서, 음, 뭐 EU라고 보시면 되죠. EU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에너지 정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약간 흡사한데, 이거는 EU의 공식적인 커멘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음,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내에 러시아로부터 수입받는 천연가스의 3분의 2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연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9개월 연내, 사이에, 연내. 네, 네, 9개월 사이에 이러한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싶은 것은 그 유럽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은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45% 가까이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받습니다. 현재 음, 작년 기준으로. 이 그러니까 그림이네요. 절반 가까이를 러시아로부터 받는데 러시아의 물량을 3분의 1을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과격하죠.
유럽의 그 전력 발전을 보면은요,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발전하는 비중이 5분의 1 정도가 돼요. 20%. 네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와, 이거 진짜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럽이 이틀 전에 내놓은 겁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유가, 원자재 등의 상승 때문에 최근에 약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은 또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시들해질 거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이 유럽이 발표하고 있는 이 정책은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빠져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격과 관련 없이, 물론 가격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격과 상관없이 이거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 차원에서 하여튼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확실히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확실하게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올해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해서 뭐 본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러시아로 받던 그 가스들을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좀 받겠다라는 게 사실 조금 메인이고요. 네네.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카타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로부터 이제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혹은 뭐 아르젠바이잔이라든지 뭐 다른 북아프리카로부터 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가스를 좀 받겠다. 이게 메인인데, 오늘 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부분입니다. 예, 신재생을 속도감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솔라 루프탑이라든지 그러니까 주택 지붕에 이제 신재생 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화하겠다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대규모 발전의 속도감을 내겠다, 규모를 확대시키겠다라고 해서 좀 의미 있게 러시아산 비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유럽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런 신재생 쪽 투자 확대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유럽에서 좀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은 올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 쪽 동향을 저는 굉장히 좀 면밀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뭐 유가 올라가면은 신재생 에너지 수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아니고요. 계획입니다. 거의 확정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량, 수요는 거의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계획, 신재생을 포함해서 이 계획은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인지 최근에 블룸버그 등에서 좀 그 에너지, 신재생 쪽 전문적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내놓은 전망치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음 그래요? 페이지를 네네. 보시면 좀 의미가 있는데, 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유럽의 솔라 파워의 캐파입니다. 그 매해 얼마만큼 그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는지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22년도를 보시면은 봉이 두 개가 있죠? 검은색, 네네. 밝은 녹색이 있잖아요. 네. 원래 검은색이 예상치입니다. 올해 한 이 정도 설치하지 않을까, 태양광 설비를 예상치입니다. 근데 녹색이 잘하면은 녹색 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지금 블룸버그 등의 조사기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이유는, 차이가 크네요, 이게. 네,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쨌든 올해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 비중을 줄이면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신재생, 특히 태양광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 카드를 쓰면은 이렇게 설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함. 저도 요번에 좀 공부하면서 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유럽 등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 부품 조달이라든지, 뭐, 설치, 뭐, 캐파, 뭐, 확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승인 절차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원래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원래 계획했던 설치량의 절반 정도가 이런 승인 절차 등의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5월 달 정도에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승인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 신속하게 만들고 그럼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대대적으로 태양광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유럽의 계획이고 음, 시장에서도 이런 식의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저는 유럽향으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유럽 내 기업이라든지 혹은 미국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솔라엣지 이런 태양광 인버터 기업이 유럽향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유럽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태양광 기업들 역시도 네. 밸류체인 상인 기업. 그런 기업들도 아마 좀 유럽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올 수도 있다.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약간 서프라이즈예요. 올해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양이. 그래서 약간 태양광 쪽은 좀 유럽을 중심으로 올해는 좀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생존을 위한 계획이라고 써놨는데, 들으면서. 예, 유럽은 예. 지금 이거는 생존이라서, 되게 강할 것 저거 충족, 같아요. 예. 저 충족 이거는, 못하면 진짜 생존이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얼어 죽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이게 예. 엄청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빨리 하다 보면 또 뭐, 이게 뭐, 탈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상황 놓고 보면은, 좀 세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풍력 얘기인데, 네. 태양광과 함께 이제 풍력도 뭐 EU에서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음, 풍력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특히 뭐 해상 풍력 기준으로는 2년 가까이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력의 경우는 22년도 검은색 봉과 이제 초록색 봉의 차이가 별로 크게 없죠. 태양광과 음, 비교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풍력은 늘리고 싶어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올해 엄청나게 많이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블룸버그 시장의 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올해 이제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생각보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태양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다. 음, 음. 그래서 좀 유럽에서 좀 비중을 좀 의미 있게 하고 있는 태양광 기업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끝나면서 가격이 좀 주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를 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네. 아주 좋은 예, 아이디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안 예, 들었으면 어쩔 그렇습니다. 뻔했어, 오늘. 그런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하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알게 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있고 신냉전 시대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개인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그럴수록 뭐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 결국은 기후나 에너지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에너지 안보 때문에도 유럽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석유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원유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격이 당장 안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도 맞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긴 시계열로 보면 정말 긴 시계열로 보면요 우리가 2030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탄소 중립해야 돼요.
뭐 속도를 줄이든 뭘 하든 어쨌든 가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이쪽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될 때 뭐 때문에 진정되고 어떤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